예전에는 분명히 정형시와 자유시와 산문시가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정형시에서는 우리 가장 큰 예로 김수월의 시 같은 데서 진달래꽃이라든지 그게 가장 대표적인 정형시잖아요. 일조에 맞춰서 3, 4조 또는 7, 5조라고 하는 그 율에 맞춰서 딱딱딱 끊어서 썼고, 그러다 보니 그건 읽으면은 리듬이 있어요. 우리 노래를 할 때 작은 마디 하나의 악절 뭐 이런 것처럼 마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마디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고, 그것의 원류는 시조잖아요. 시조는 정형시보다도 더 강한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시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3, 4, 3, 4, 3, 4, 3, 4, 3, 5, 4, 3 이렇게 해서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제일 끝에 종장에 3, 5, 4, 3에서 처음 나오는 3과 5는 꼭 지켜줘야 되는 거야. 다른 것은 3, 4, 3, 4에서 3, 5, 3, 4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조금씩의 변형은 있을 수가 있는데, 종장에서의 3, 5는 절대 거스르면 안 돼.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시조는 지금 현대의 시조에 와서도 보면 그건 지켜요. 쓰다 보면 이렇게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3, 5, 4, 3인데 3, 4, 4, 3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3, 4, 무슨 다른 것도 쓰고 막 이렇게 하긴 합디다만, 그러나 현재까지도 종장에서의 첫 구절인 3, 5, 4, 3은 벗어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정형시는 그냥 말 그대로 틀이, 정형이에요. 딱 정해진 틀이라는 이야기잖아요. 형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7, 5조 때 7, 5조든지 3, 4조라든지 해서 쓰여지는데, 그것도 역시 읽으면 리드미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형시다 이렇게 할 때 바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이야기는 딱 써놨는데 일, 연 또는 행 또는 연 이것들이 탁 갈려져 있는 봤더니 거기에 마디가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보기가 좋죠. 그럼 읽으면 쉽게 읽어져요. 그럼 뜻이 상당히 빨리 머리에 와닿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띄어쓰기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연하고 행하고, 행과 행을 쓰는데 3, 4, 3, 4 있는데 제일 끝에서 3, 4가 아니고 3, 6이 돼버리면은 거기에다 쓰면 3, 4, 3, 6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맞춘다고 3, 4를 맞추고 나머지 뒤에 2를 중장으로 넘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그러면 3, 6이 된 단어를 3, 4가 될 수 있는 단어로 대치를 해야 되는데,
그 육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사의 단어를 대치를 할 때 고를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작가의 능력입니다. 작가의 단어에 대한 어휘력이고요. 이런 데서 작가와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자유시나 산문시도 보면은 자유시는 행의 변화가 있습니다만 산문시 같은 건 행의 구별도 없이 정말 늘어놓고 쓰는 것이 산문시거든요. 그러면은 산문시를 읽을 때는 제가 그랬죠. 내재율이 있다고. 그냥 시와 그냥 수필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 이 리듬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려운 것이 내재율인데 산문시는 그냥 수필하고 다르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리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산문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마구제비로 막 읽고 그러면은 거기도 벌써 정용시하고 보면은 산문시는 산만한 것 같죠. 늘어놓은 것이 많으니까. 그리고 행의 변화도 없으니까. 이럴 때 처음에 시를 접하는 분들은 정용시와 산문시를 접할 때 어느 것이 보기가 좋고 어느 것이 먹기가 좋겠어요. 당연히 정용시가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다는 건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이해하기 좋겠죠. 그런데 산문시는 읽으면서 어디에 끝나가지고 어디에 행을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고 쭉 읽어봐가지고 그 내용, 그 어떤 환경, 거기서 나오는 장면, 이것들의 어떤 이미지 또는 의식, 이런 것이 구별되는 부분에서 그걸 단절해서 읽어주고 단절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벌써 보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먹기도 좋지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럴 때 자꾸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자꾸 읽어보면 어딘지 모르게 산문시에도 리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아하, 여기가 리듬이 이렇게 있다면 이거도구가 하나의 대구가 되겠구나.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표현의 하나의 방법인데 대구가 되겠구나.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서로 비유해서 쓰이는 거였구나. 여기서 이 단어와 이 단어는 다른 단어인데 앞에 나오는 어떤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점층적인 방법으로, 점층법으로 이것을 수사를 하고 있구나 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죠. 그러니 산문을 수필이라고 생각을 하지, 산문이라는 정용시를 하나의 산문시라고 생각을 당연히 안 하겠죠.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산문시는 그걸 깊이 읽어보고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수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규칙이 있는 어떤 시나 글쓰기에서는 그 규칙을 지켜주어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그것에 대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경계가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현대 시의 특징은 자유시보다도 오히려 산문시화 되어가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그것은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현대인의 사고나 현대인의 의식이나 현대인의 감정은 단순한 생활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감정을 틀에 맞춰서 단어를 찾아서 쓴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잖아요. 정말 지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극히 어려운 것을 단어를 찾아서 정형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도 그건 지극히 대단한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문시를 배격은 하지 않고 산문시를 이해를 하고 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는 하지만 제 욕심으로는 그 산문시를 운문화해서 어떤 틀에 맞추어서 쓸 수 있는 경지까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되면 자 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에 들어가야 돼요. 시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말하는 사람 따라서 각자 다 달라요. 예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보다도 시가 뭐냐고 하는 정의가 오히려 더 많은지가 몰라요. 그러는데 시라고 하는 정의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시야, 이건 시가 아니야 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형화되어 있고 될 수 있으면 정형화 시키는 쪽으로 가서 어떤 틀 속에 집어넣어서 그게 믿음도 있고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거 뭘 말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끔 쓰면서 거기에 감정을 넣고 어떤 모양도 넣고 하는 것이 시라고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를 들어가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오늘 뽑아온 것만 해도 아마 100가지는 넘을 거예요. 서양에서 또는 예전 중국 고전에서부터 우리나라의 현대 시인들까지 다 이야기하면 각자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산문시가 시야, 요즘같이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정형화되는 우문만을 시라고 고집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시라는 것은 쭉 늘어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자기의 감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정말 딱 들어맞을 수 있게끔 단어를 찾아가지고 상대방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시야. 그렇지 않으면 두개 쓸 것 같으면 그거 뭐 시 누구나 다 쓰게 쭉 지 마음 다 밀어놓고 쓰면은 시라고 하면 그것도 시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지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시라고 쭉 써왔는데 아이들의 동시 같은 시도 있을 수가 있고 요즘에 무슨 소설의 한 대목 같은 시도 있을 수가 있고 차라리 우리 고전에 판소리 있죠. 우리 고전의 판소리도 아주 좋은 시예요. 그게. 그 판소리 속에는 리듬이 있으면서 그 속에 말하는 사람, 청중, 전부하고 직접 말을 주고받지는 않아도 그 속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설시조의 개념에다가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시라고 하는 이 종류가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에 따라 갖고 이것도 시다, 저것도 시다, 저것도 시다. 우기는 것도 많아요. 제가 우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겠지만 결국은 정말 나쁘게 이야기하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어떤 사주를 지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 사주를 만들어내고 있는 또 사람들이 그냥 평론가들이에요. 현대인들의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을 어떻게 그렇게 나타내? 어떻게 원문으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나타내? 못하는 거야. 그것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현대인의 의식의 흐름을 그렇게 옛날같이 단순하게 나타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읽는 여러분들의 독자들의 몫인 거예요. 우리가 시로 등단이 되고 시인이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내가 여기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참 뭐합니다만 우리 식구들 같이 앉아서 서로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일단 시라고 해서 등단만 해놓고 나면은 욕설을 써놔도 그걸 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시인이요? 그 유명한 어떤 시인이 쓴 시야. 그야말로 욕을 써놓고 그 시인이 정말로 짜증나고 뭔가가 있어갖고 욕을 썼는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 갖다 그 사람의 의식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시인이 썼으니까 그걸 욕이 아니고 시라고 그래요. 그럼 놈들이 우리들이 그걸 써갖고 시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시를 하나 써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기분 나쁘다고 욕을 딱 써갖고 우리 선생님 무슨 새끼야. 그 시 쓰는데 뭐라고 이렇게 해서 써왔어. 이렇게 해서 선생님 시 써왔어요. 그러면은 그런 욕이잖아요. 욕하고 시하고는 다르겠지만 욕 속에도 어떤 감성이 들어있다고 강조로 그걸 주장을 하는 데는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거. 그러면은 그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법을 배우시려고 하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건 우선 배우지 말아야죠. 가장 좋은 것이요. 경영시고 경영시부터 하다 보면 시조 또 우리 어린아이들 동요 동시 거기서부터 시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서정시,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뭐 또 몇 가지 이제 관용어들을 붙여가지고 조금 느려서 그것이 행이 뭐 두행, 세행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일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시라고 만드시고 감상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조금씩 발전을 해서 나중에 자유시도 쓰고 선문시도 쓰고 그렇게 해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시다 그러면 한 가지로 뭐다? 다 끊어지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예술이란 뭐 그래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수업을 하다 보면 시가 나오고 거기에 대꾸법이 나오게 되고 갑자기 무슨 강조법이 나오게 되고 점수법이 나오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글을 쓰기 전에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선수학습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알고 공부를 하면 더 좋겠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탁탁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와 수필할 때 서로 연결되는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당연히 수업이 서로 연결되는 수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 주어진 시간 내에 언제 면대면 수업이 개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제가 스케줄을 꼭 필요한 부분을 잘 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중복이 되고 하다 보면 수업을 하다 그것을 설명하다 보면 그걸 놓고 격까지도 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고 그때그때 수업하는 것만 제대로 소화를 시켜주시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